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정말 대단하죠?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거리마다 이제는 진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 20만 전자로 가는 골든타임이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20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거대한 균열과 폭탄 돌리기의 실체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역대급 실적이 터졌는데 왜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달러를 사들이고 자산을 정리하고 있을까요? 왜 외국인들은 겉으로는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한국의 국채를 던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져올 마지막 탈출 기회를 연경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계기판을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번 실적의 핵심은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독점적 공급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 인공지능 거물들이 줄을 서서 우리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죠. 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가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이 20조 원이 과연 우리 서민들의 지갑으로 그리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로 흘러 들어오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마치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버티는 환자와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심장이 억지로 피를 뿜어내고는 있지만 그 피가 모세혈관까지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다 새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일 장밋빛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면은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니까 결국 환율도 안정되고 민생 경제도 풀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경제학 교과서의 뻔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여전히 4%, 5%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삼성이 20조 원을 벌었다고 환호하는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장사가 잘 된다는 집이 있습니까? 월급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남는다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의 이 실적은 사실상 한국 경제라는 기울어져 가는 바에 위에서 터진 마지막 불꽃놀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HBM4 독점이 우리에게 10년 만에 온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건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소방수가 불을 끌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물이 옆집에서 끌어다 쓴 물인 셈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원화 가치가 강해져야 정상인데 최근 환율 움직임을 보세요. 1400 원대를 넘나들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조 원을 벌어들이는 나라의 화폐 가치가 왜 이 모양일까요? 바로 시장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삼성전자라는 보석 하나만 보일 뿐, 그 보석을 담고 있는 한국이라는 상자는 이미 곰팡이가 피고 썩어 문드러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정책 당국은 삼성전자의 실적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실패를 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가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1900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데도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괜찮다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죠. 자, 이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라는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봐라, 환자가 눈을 뜨지 않았느냐라고 우기는 꼴입니다. 하지만 영양제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환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90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전에도 지표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위기를 가렸던 적이 많았죠. 지금이 딱 그때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믿어서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인공지능 거품이 꺼지기 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삼성전자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버튼 하나로 수조 원의 자금을 빼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한국 시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니요. 이제는 코리아 리스크를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왜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고 있습니다. 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부채 폭탄을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거죠. 여기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정부에게 아주 달콤한 변명거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덕분에 버틸 수 있으니 구조조정은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고 부동산 거품이 안 터지고 버티는 이유입니다. 폭탄 돌리기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터질 때의 충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내용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가 마주한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의 서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 문제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전조인지, 그리고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결정적인 실수들이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속살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벌었다는 소식에 다들 축배를 들 때 왜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며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이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아니라 착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이 아래로 흘러내려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논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낙수 효과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20조 원은 반도체 설비 투자와 배당, 그리고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일 뿐 여러분의 동네 식당이나 중소기업의 주문서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화려한 실적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물가를 핑계 대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납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전체의 40%를 넘나들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은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아주 위험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거봐라, 반도체가 버텨주니까 대출 연장해줘도 안 터진다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폭탄 돌리기입니다. 제 원래대로라면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기업들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수가 불을 꺼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뿌린 돈으로 불길만 살짝 가려놓고는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면서도 한국 국채를 팔아치우는 이 기이한 행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투자처가 아니라 당이 체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호황이라는 파도를 타고 수익만 챙겨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마친 철새들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고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걸 그들은 데이터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2천조 원을 돌파했고 자영업자 대출은 1,100조 원을 넘어서며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20조 원은 거대한 댐에 생긴 수많은 균열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껌딱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껌딱지로 막은 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거대한 수압이 밀려오면 그 껌딱지는 가장 먼저 튕겨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있었던 둔촌주공 사태와 그 이후의 정책 결정들을 복기해 봅시다. 당시 시장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규제를 풀고 돈을 풀고 대출을 장려하며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붙였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릴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그때의 그 잘못된 결정이 지금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만들었고 자본이 생산적인 산업이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속으로 숨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벌어도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자금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는 나라,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땅 짚고 헤엄치는 부동산 임대업에 열을 올리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비상구 계단에 앉아 삼성이 돈 벌었으니 우린 안전해라며 안일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을 일본 기업들이 휩쓸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하지만 그 거품 뒤에 숨겨진 부실 채권들을 외면하고 대마불사의 믿음으로 좀비 기업들을 살려두었을 때 일본 경제는 서서히 침몰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걷고 있는 길이 그때 일본과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아니, 인구 절벽이라는 더 가혹한 환경을 고려하면 일본보다 더 처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계기판의 수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연체율 지표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조차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조 원 실적 발표가 있던 날 어느 지방의 전통시장 상인은 나랑은 상관없는 나라 이야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거대 기업의 실적이라는 화려한 화장으로 가리고 있지만 그 속은 이미 주름지고 병들어 있는 상태죠. 정치적 센법은 더 가관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선심성 공약과 규제 완화책들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고 표를 얻기 위해 부실한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행태가 결국 미래 세대의 등을 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누구도 그 총대를 매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며 아직은 괜찮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국민들에게 시전하고 있죠.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빚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다는 건 역설적으로 마지막 탈출의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품이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용해 코리아 리스크를 해지하듯 우리 개인들도 자신만의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 머니는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 달러와 금, 그리고 해외 우량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이면의 공포를 여러분도 느껴야 합니다. 이제 곧 더 큰 파도가 몰려올 겁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일시적인 방파제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외면해왔던 가계부채, 부동산 PF, 좀비 기업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어봐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경제는 냉혹합니다. 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숨겨진 단절된 낙수 효과와 무너진 중산층, 그리고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도 이토록 위태로운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몰빵 구조와 부채로 쌓아 올린 가짜 성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술 개발이었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은행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국가의 자본과 에너지가 생산적인 곳이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20조 원을 벌어들여도 그 돈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벤처 기업이나 미래 산업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은 다시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갚거나 또 다른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스며듭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원의 오배분이라고 부릅니다. 소방수가 불을 끌어왔는데 물 대신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죠. 특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의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가 내놓았던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들입니다. 자, 당시 정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을 막기 위해 수십조 원의 정책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건설사와 금융권의 부실을 막아주기 위한 거대한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넘나드는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고통을 뒤로 미룬 대가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꽉 막힌 내수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자, 9590년대 초반 스웨덴도 우리와 비슷한 부동산 거품과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좀비 기업과 부실 은행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배드뱅크를 만들어 부실 채권을 털어내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했죠.
당시에는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결과 스웨덴은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오늘날의 탄탄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나요? 그들은 거품이 터지는 것이 두려워 좀비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무제한으로 풀었지만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스웨덴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제가 보기엔 일본의 나쁜 점과 한국만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합쳐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20조 원 실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 윈도우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시장의 안도감을 이용해 여러분은 개인 경제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5가지 구체적인 지표를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1400원이라는 숫자를 주목하세요. 삼성전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도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이미 포기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유지된다는 건 앞으로 거대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시장이 소리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금융권 연체율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가계부채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넷째, 외국인의 주식 매수 패턴입니다. 자, 그들이 삼성전자만 사는지 아니면 한국의 다른 산업군도 같이 사는지 확인하십시오. 오직 삼성전자만 산다면 그것은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상품만 사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 즉 CDS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이 수치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특히 영끌에서 부동산에 올인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반도체 호황으로 시장이 반짝 반등할 때가 어쩌면 마지막 매도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천지 차이로 나타납니다. 95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렸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발판 삼아 거대한 부를 일궈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기이한 호황과 그 이면의 거대한 위기,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깨어있는 눈으로 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0조 원의 진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균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부의 장밋빛 발표나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계기판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존자의 대열에 합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아직도 삼성전자 실적에만 환호하며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그분들을 돕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똘똘한 경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